세계 민담 이야기 북두칠성.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늙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6을 두었는데 따로 이름을 두지 않고 그들을 그저 첫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등으로 불렀습니다. 아들들이 성장하자 어느 날 아버지는 이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잠자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고 있는데 이제 적당한 직업을 가져야 하지 않겠니? 아들들도 아버지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들도 자립을 해야 해. 지금은 아버지가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 아들들은 가방을 하나씩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떠난 이들은 얼마 후 6개의 길로 갈라지는 갈림길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길로 갈까? 하는 물음에 6 형제의 의견은 서로 다 달랐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각자 다른 길을 택해 떠나기로 하고 후에 이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6 형제는 각자 기술을 배워 약속한 장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들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들을 보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유쾌하고 건강한 너희들을 보니 무척 기쁘구나. 자, 이제 너희들이 어떤 기술을 익혔는지 이야기해봐라. 첫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바람이나 돛대 없이도 갈 수 있는 배를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항해 기술을 배웠는데 바다뿐만이 아니라 땅 위에서도 그리고 아무리 큰 배라도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훌륭한 기술이구나. 다음에 셋째가 말했습니다. 나는 청취력을 개발했는데 지금 여기에 앉아있지만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무엇이 얘기되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넷째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격수를 연마했는데 겨자씨라도 화살로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사격 솜씨는 나도 들어본 적이 없구나. 다섯째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어느 누구한테 뒤지지 않아요. 저는 산을 오르는 기술을 배웠는데 아무리 가파른 절벽이라도 파리처럼 오를 수 있어요. 오, 그것도 훌륭한 기술인데. 마지막으로 6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도둑질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자식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너희들 모두 한 가지씩 기술을 익히긴 익혔는데 내 생각으론 그런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을 것 같구나. 사방으로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의 힘으로 돛이 배를 움직이게 하는데 돛 없이 배를 움직이는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둘째야, 땅 위에서 배를 움직인다니 그게 무슨 이야기냐?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항해할 충분한 바다가 있는데. 그리고 셋째야, 너는 먼 나라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우리 마을에도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리고 넷째야, 겨자씨를 화살로 맞출 필요가 뭐가 있니? 사슴이나 겨냥해서 잡아먹으면 되지. 다섯째, 너도 절벽 위를 걸어 다닐 필요가 있니? 사방이 평평한 땅인데 그 위나 걸어 다니면 되지. 그리고 여섯째야, 이 세상엔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도둑질을 하니? 따라서 나는 너희들이 기술 중 어느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자식들은 모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언젠가는 우리들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기회는 빨리 왔습니다. 어떤 악마가 이 나라의 공주를 납치해 갔는데 왕은 어떤 사람이든 악마로부터 공주를 구해내는 사람은 공주와 결혼시키고 왕위도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들 6 형제는 큰형이 만든 배를 타고 공주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다를 건너 육지에 다다르자 셋째가 사방으로 귀를 기울여서 듣고 난 후 공주가 깊은 산속에 있는 굴에 갇혀 울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도착하자 5째가 재빨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오른 그는 악마가 공주의 무릎을 베고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주를 데리고 올 수도 있었지만 악마가 잠에서 깰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그냥 밑으로 내려와 6째에게 말했습니다. 너 내 어깨 위에 앉아 함께 산 위로 가서 공주를 몰래 데려오도록 해. 이렇게 하여 그들 형제는 공주를 무사히 굴 속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공주가 말했습니다. 악마가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그를 죽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의 가슴에 검은 사마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화살로 쏘아 맞히면 악마는 죽어버릴 거예요. 넷째가 활을 당기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당장 해치워버릴 테니까. 그들이 공주를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고 있을 때 잠에서 깨어난 악마는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넷째가 쏜 화살이 악마의 사마귀를 정확히 꿰뚫어 결국 악마는 죽고 말았습니다. 6 형제는 공주를 데리고 왕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왕은 공주를 누구와 결혼시켜야 할지 몹시 당황했습니다. 왕은 딸에게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고 니다. 그러자 딸은 저는 6 형제를 모두 좋아해요. 그러니 이들 형제들의 의견을 물어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6 형제들은 모두 공주에게 반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려 들지 않았습니다.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한 요정이 나타나 요술방망이를 번쩍이더니 이들 6 형제와 공주를 모두 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의 북두칠성이 바로 이들 6 형제와 공주가 변하여 된 것이라고 하며 그중 가장 반짝이는 별은 공주의 별이고 가장 희미한 별은 6번째 아들이었던 도둑의 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데르 왕국의 초파트 왕. 옛날 인도 남부에 안데르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왕의 이름은 초파트였는데 그는 자신의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대신들이나 하인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라 일을 처리하곤 했습니다. 더구나 대신들은 하나같이 그에게 아첨을 떨 뿐이었습니다. 대왕님, 지금까지 대왕님같이 위대하신 왕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훌륭히 나라를 다스리시다니. 자기를 칭찬하는 거짓 찬사들 들은 왕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는 대신들이 무엇라 이야기하든 그들에게 더 이상 묻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첨배들은 나라의 재산을 흥청망청 탕진하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불쌍한 것은 오직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어렵게 사는 그들의 이야기는 왕에겐 전달되지도 않았습니다. 정의나 공정함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연히 안데르 왕국은 파멸의 길로 점점 깊숙이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에서는 모든 생활 필수품, 쌀, 밀가루, 기름, 과자, 우유, 과일, 채소 등
이 똑같이 킬로그램당 1루피씩 팔고 있었습니다. 이 왕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어느 왕국에 한 레슬링 선수가 스승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매일 레슬링 연습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먹을 음식과 우유가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안데르 왕국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안데르 왕국에서는 우유나 기름, 과자, 뿌리, 과일 등 모든 것들을 1루피만 주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데 그곳에 가서 살도록 해요. 한참 생각을 하고 난 스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안데르 왕국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어려움도 있을 거다. 여기 그대로 사는 것이 좋을 거야. 그러나 제자의 완강한 고집 때문에 스승도 그만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안데르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음식과 과일 등을 실컷 먹으면서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매우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대신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 도둑을 잡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왕국에서 가장 힘이 세고 건장한 놈을 붙잡아 처형하도록 해라. 체격이 좋고 힘이 센 사람이 도둑질도 할 수 있을 테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 군인들은 힘이 센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스승과 제자가 레슬링 연습을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것 보시오, 군인 양반. 왜 우리들을 잡아가는 거요? 뚱뚱하고 힘이 센 사람을 붙잡아 처형하라는 대왕님의 명령이요. 하고 군인이 대답했습니다. 제기랄, 정말 재수 없군. 하고 스승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영리했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제자와 귓속말로 몇 마디를 주고받았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왕의 앞에 마련된 처형대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스승이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처형대에 오르겠다. 그러나 제자가 스승을 떠밀고 아닙니다. 제가 먼저 오르겠습니다. 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또다시 제자리를 뒤로 밀치며 나섰습니다. 이렇게 서로 먼저 처형대로 오르겠다고 다투는 광경을 지켜본 왕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서로 먼저 죽겠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느냐?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대왕님, 저를 먼저 죽여주십시오. 왜 저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군. 스승이 말했습니다. 대왕님께서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말씀드리지요. 지금 천국에 인드라 자리가 비어 있어서 먼저 죽는 사람이 곧바로 천국의 왕이 된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제일 먼저 처형대에 오르겠다. 어리석은 왕은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처형대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왕은 처형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병 속의 귀신. 먼 옛날 인도의 만푸라라는 마을에 한 늙은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녀의 얼굴은 온통 주름살이 잡히고 머리 또한 새하얗게 새었습니다. 또 이는 다 빠져버려 턱이 툭 튀어나왔으며 이로 인해
그녀의 긴 코가 더욱 길게 보였습니다. 이 노파에게는 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녀의 부모는 그녀가 아주 어릴 적에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늙은 할머니 밑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마니아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니아는 장난이 심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개구쟁이 소녀로서 어떤 일도 끝까지 마무리 짓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마니아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나는 왕궁에 가서 왕비님의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올 테니 그때까지 밥을 지어 놓아라. 왕궁에 들어간 할머니가 왕비를 목욕시키고 팔다리를 주물러 주는 등 이것저것 뒤시다거리를 하는 동안 어느덧 정오가 되었습니다. 일을 끝내자마자 그녀는 곧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배가 몹시 고팠기 때문에 빨리 집으로 가서 밥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집에 도착해보니 마니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마니아가 음식을 준비해 놓고는 이웃집에 놀러 갔나 보다 하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음식 준비는 어디에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몹시 났습니다. 그녀는 이웃집에서 놀고 있는 마니아를 찾아가 귀를 잡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마니아를 방 안으로 밀어놓고는 주먹으로 두 손어대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못된 것, 하루 종일 놀기만 하다니 여자가 살림살이도 전혀 배우지 않고서 시집을 가서 어떻게 살 테냐? 너 때문에 큰 걱정이다. 너 같은 여자와는 화장터 귀신이라도 결혼하려 하지 않을 거다. 할머니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화장터 귀신이요. 하는 대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녀는 혹시 골목 안에 짓궂은 소년이 장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정말 귀신이라면 그것을 내쫓을 묘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귀신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녀와 결혼하려고.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우 영리했습니다. 정말 귀신이라면 파리가 되어 이 문구멍으로 들어와 보아라 하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귀신에게 이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들어가지요. 방 안에 있던 할머니는 문구멍에다 병 주둥이를 꽉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파리로 변한 귀신이 병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병 뚜껑을 꼭 닫아 버렸습니다. 이제 귀신은 꼼짝없이 병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파리 귀신은 밖으로 나오기 위해 온갖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한마디도 듣지 않고 그 병을 마을 밖 산속에 큰 망고나무 밑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병이 내버려진 지 한두에게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의 한 이발사가 그 망고나무 밑을 지나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이발사는 사방으로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다가 소리가 그 망고나무 밑에서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무 가까이로 간 이발사는 망고나무 밑에 놓여있는 병이 이리저리 팔딱팔딱 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 속에 큰 파리 한 마리가 들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병 속에서 소리가 나나?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 속에 있는 귀신이 말했습니다. 이발사 형님, 나는 화장터 귀신인데 이 병 속에 갇혀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이 병뚜껑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당신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귀신이라는 말을 들은 이발사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으나 다시 큰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안 돼. 너는 그 속에 있어야 돼. 병 속에서 나와 만약 나에게 달라붙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라고? 너를 이 병 속에 가둔 사람은 아마도 너의 부모일 거야. 귀신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들먹이지 마세요. 부모님이 아니라 장모 될 사람이 그랬단 말입니다. 귀신에게도 장모가 있다니? 무슨 이야기지? 다른 데로 이야기해봐. 귀신은 그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 밑에 동네가 하나 보이지요? 그 동네에 늙은 할머니가 한 사람 살고 있답니다. 그 할머니의 얼굴은 한번 보기만 하면 누구라도 겁이 나서 도망을 칠 정도인데 그녀에게는 예쁘고 귀여운 손녀가 하나 있답니다. 한 번은 손녀가 속을 태우자 늙은이가 그녀를 꾸짖으며 귀신도 너와는 결혼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녀와 결혼해서 데려갈 생각으로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죠. 그러자 늙은이가 꾀를 내어 나에게 파리가 되어 문구멍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답니다. 늙은이가 문구멍에다 병을 붙여 놓았던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제가 파리로 변하여 문구멍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늙은이는 나를 병 속에 가두어 이곳에 내버렸답니다. 귀신의 이야기를 들은 이발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역시 오랫동안 자기 아들의 좋은 신부감을 찾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늙은이의 손녀 이야기를 들은 그는 그 늙은이의 집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발사가 떠나려 하자 귀신은 다시 아첨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이렇게 두 손 모아 비니 제발 두려워 말고 나를 병 밖으로 내보내주고 가세요. 당신의 은혜는 꼭 갚겠어요. 제가 나가면 이 나라의 왕자에게 달라붙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왕자에게 물을 부으면 그때 왕자를 놓아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왕은 기뻐서 당신에게 큰 선물을 내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진 이발사는 병뚜껑을 열어 귀신을 풀어주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이발사는 곧바로 늙은 할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찾아온 이야기를 하고 그녀의 손녀 마니아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왕자가 병이 들어 헛소리를 하고 있으며 고통 때문에 시들시들 죽어간다는 이야기와 궁중의 수많은 의사들이 그를 치료해 보았으나 아무런 차도가 없다는 것, 또 누구든지 왕자를 살리는 사람에게는 많은 땅과 보물을 왕이 직접 화사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발사는 병 속의 귀신이 왕자에게 붙어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궁궐로 들어가 자기가 왕자의 병을 고치겠다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는 진짜로 귀신을 내쫓는 것처럼 거짓 주문을 외고 나서 왕자에게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약속한 대로 왕자를 놓아주었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왕은 그에게 많은 땅과 보물을 내리고 궁궐 안에서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얼마 후 이발사는 아들을 마니아와 결혼시키고 그들은 매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한편 마니아가 이발사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자 귀신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는 이발사의 아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발사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너 내 아들을 놓아주고 어서 이곳을 떠나도록 해. 그렇지 않으면 큰 벌을 받을 거야. 나는 너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내 아들을 괴롭히다니 이것은 옳지 못해. 그러나 귀신은 들은 채 만체했습니다. 마침내 이발사는 꾀를 하나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는 16명의 북치는 사람들을 모아 그들로 하여금 마을 입구에서부터 그의 집까지 힘껏 북을 치며 오도록 했습니다. 그때 귀신은 이발사의 아들의 목을 재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신음과 괴성을 질러대곤 했습니다. 북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자 귀신은 이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요란한 소리가 어디서 나지? 이발사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요. 귀신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가서 보고 오시오. 당신이 원한다면 가서 보고 오지. 하고 이발사가 말했습니다. 한참 후 되돌아온 이발사가 말했습니다. 늙은 할머니가 귀신을 잡기 위해 군대를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귀신을 잡아넣을 큰 병을 손에 가지고 있다는구려. 이 말을 듣자 귀신은 혼비백산하여 창문을 통해 쏜살같이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로 그 귀신은 다시는 이 나라에 발붙이지 않았습니다.